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강기훈 교수님 건강한 모습도 뵙고 또 윤정능 교수님도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한 학회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문제행동과 의사소통인데요. 이런 목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온병원에서 처음에 의뢰를 받고 문제행동이라고 해서 온병원이면 연수 차원의 내용으로 원고를 써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정서장애 학회도 들어오고 발달장애 학회도 추가되면서 연수 내용만으로 안 되겠다. 연구 동향도 좀 살펴봐야지 하면서 원고를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서가 조금 없을 수도 있지만 준비된 이러한 목차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행동을 어떻게 볼까인데요. 문제행동이 그냥 문제행동의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수행이라든지 또는 의사소통 욕구라든지 교육활동 만족도 교사의 그리고 학생, 부모, 교사 간 불신,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강조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옆에 있는 그림인데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인이 2살 된 아이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원에 사람이 죽어서 법원에 갈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재판 결과는 무죄 혐의로 던진 사람이 발달장애인인데 나왔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얘가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래서 매번 소송이 거듭돼서 그 사람은 감옥 생활을 조금 하고 지금 나와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계해서 저는 특수교육 전문가인데요. 또 전공도 정생이든 장애나 자폐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울릴지 모르지만 특수교육의 책임이 없는가라고 선생님들한테 묻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작은 던지기 행동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해서 아마도 옆에 잡히는 대로 창문 밖으로 던지지 않았는가? 그런 작은 행동까지 포함한 특수교육의 지원들이 필요하다 또는 문제행동 전문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달장애인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 또 어머님이 아이를 죽인 사건. 이래서 특수교육 이후에 발달장애인이 지금 특수교육 대상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이 복지관에서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 컨퍼런스를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양산대학의 김지우 교수님하고 함께 오랫동안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가보면 여기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 또는 중재 방법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있어서 특수교육 또는 문제행동 전문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저도 관계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가이드북을 2014년도에 연구 책임을 맡아서 수행한 적이 있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이 학회를 주관하는 온병원에서도 행동 정진센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12개 거점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 또는 재활, 영역에서의 책임까지도 묻고 있는 그러한 문제행동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부터 시행된 체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일본에서 한 1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와 있는가 싶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1 지원이라든지 24시간 지원이라든지 집단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지금
복지 영역 쪽에서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영역에서도 법을 개정해서 IP 속에 문제행동 중재 계획을 넣도록 그렇게 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질문 속에 사전 질문 4가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혼돈스러웠습니다. 학회니까 연구증 시험에 동향 파악하고 발표해야지 했는데 질문 내용들이 지금 현장 또는 부모님의 고민들이 담긴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뛰어가서 사고 위험이 있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한 게 있었는데요. 그와 관계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뺏어오는 그런 문제행동이에요. 그래서 대체행동, PBS 차원에서 빌려줘라는 말을 가리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뛰어가거나 뭘 얻기 위해서 또는 회피하기 위한 기능 차원에서 문제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빌려줘, 또 부모님이 하신 주세요를 가리키고 싶다라는 관계에서 기능을 가진, 획득 기능이라든지 회피 기능을 가진 말을 잘 배우고 잘 일본화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과 관계된 의사소통 지원이라고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과 이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적인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PBS의 대체행동 지도의 핵심 요소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나 중재 효과 일반 유지 행동 잘해야지라는 것도 말로써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능을 가리키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AAC 조언이 지금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모인 게 AAC 마을인데 서울에는 11개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전국 129개인데 부산 상황은 어떤가? 그다지 홍보되지 않는데 최근 창원 중심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도 있어서 부산의 AAC 마을 만들기, 언어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의사소통 지도의 사회적 역할이기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해라든지 이 주위에 가보면 매점이나 이런 데는 다문화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이용자가 이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AAC 마을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세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지도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와 관계에서는 이게 그냥 의사소통 판 수준이 아니라 앱으로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국립특수교육원에 들어가면 의사소통과 관계된 상징들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전부 다운받아서 애들한테 맞는 의사소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상황은 특수교사가 너무 부족하다. 인력층을 도전 행동 때문에 멍들고 있는 특수교사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관계된 연수들을 부산대 최진혁 교수와 함께 계속 교사 대상의 전문 요원 양성 과정에 연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동향입니다. 살펴본 이유가 아까 학회의 발표이기도 하고 제가 충분한 전문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어서 동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나라 이상으로 교육 장면뿐만 아니라 복지 장면에서도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고 있는데요. 문제행동과 관계된 용어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 2000년 이후에 사용된 우려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학교 차원의 PBS 이야기에서 모든 학생 대상으로 문제행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두면 앞으로 문제행동을 발전할 가능성까지 포함한 문제행동 중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문제 행동 또는 행동 장애하는 용어를 많이 쓰다가 최근에 도전 행동으로 기능을 갖춘 행동이다.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거나 이러한 걸로 해석하면서 지원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행동 문제로도 많이 책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말씀드린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하고 관계해서 행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한 그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한 그다음 문제 행동 용어들도 행동 문제의 용어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재 전략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2020년도 최진희 교수의 연구 책임을 맡은 중재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해 행동이라든지 공격적인 행동, 자기 자극 행동들이 졸업한 발달장애인이 가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주의 산만, 정서 불안, 자기 자극 행동들이 많다. 이러한 내용 중심의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현장의 요구들을 반영한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보니까 회피 기능과 관심을 획득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고 이게 대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런 호소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들은 의도를 파악하지 문제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능을 가진 행동이다, 도전 행동이다. 이러한 데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기타 내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데요,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특수교육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립서울병원입니까? 여기에 조사 결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많고 그게 대응하는 방법들이 우리 특수학교 수준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그냥 무시하거나 벌을 주거나 또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수교육에서 일찍 개발한 여러 가지 중재 방법들이 이쪽에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튼 영국에서 나타난 문제 행동들의 유형입니다. 유형별에 따른 중재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영국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동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독립변인이 뭐고 거기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는 어떻고 이러한 내용들로 성대에는 연구에서 가져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나 공격 행동이나 이런 문제 행동들이 많이 영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다루어지는 문제 행동들은 심각성 차원에서 빈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는 형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강도라든지 이러한 기준들로 문제 행동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들을 이게 5가지입니까? 판단 기준에 따라서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장면에서 보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 행동 수정 방법 된다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이야기. 수업 방해 행동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론이 아닌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일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계된 이야기를 드릴까 싶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 가이드북은 지금 이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에 기반해서 현장에서 이제 문제행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중재 사례들은 매년 이와 같이 사례집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다양한 문제행동 유형들이 있다면 이런 자료집에 들어가면 유형별에 따른 지원 계획과 또 중재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건 또 전사나 컨설팅 지원 시스템까지 구축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좀 모범이 되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컨설팅 지원센터에 들어가면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내에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연결시켜주고 결과에 대해서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전산화 과정들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지만 행동은 펑크션, 퍼스널, 곱하기, 인바이러먼트, 환경하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지요. 그 중에서 다뤄야 될 게 문제행동 또는 도전 행동들이 되겠는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 중심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어서 여기에도 다양한 중재 방법들을 함께 연결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었던 매뉴얼 가이드북입니다. 참고하시고 거기에 보면 중재 절차에 대한 안내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ABC 모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선행사건 중재라든지 후속 결과 중재라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PBS의 기본이 되는 ABA는 이와 같이 과한 행동을 적절한 행동으로 또 못하는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면서 문제 원인을 미학습된 행동 또는 잘못학습된 행동, 충분하지 못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응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에도 있었지만 팀 협력이 중요하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으시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문제 행동을 우선순위 결정하고 또 연구 주제로 삼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용되는 척도들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제 행동을 선정하고 또 중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QABF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요. 전체적으로 획득인가 회피인가 그러한 기능 중심으로 평가해서 중재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양식들입니다. 그리고 심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먼저 중재해야 되는 행동이 되겠지요. 문제 행동 심각성에 따른 분류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계획에 참조하시고요. 또 제가 연구 책임을 맡아서 중증 발달장애 진단 검사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프로파일도 함께 만든 매뉴얼인데요. 부산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통이 있고 자립행동들에 대한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 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는 프로파일, 지도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을 포함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아 해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행동, 의사소통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ICF라고 국제장애 분류 기준에 기반한 그러한 매뉴얼입니다.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발달장애인들 있지요. 상황 인지 또는 그림 상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해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씩 소개할 텐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인데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중에서 다운증 같은 경우는 운해형 학습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운해 아시지요? 자네가 어느 청각적이라면 운해가 시각적이고 관계성을 중시하는 지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숫자 1, 2, 3을 지도할 때 꿀뚝 속에 1을 넣거나 오리 속에 2를 넣거나 갈매기 속에 3을 넣거나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까? 시각적 단순인데 다운증은 한 90%가 시각적 단순에 아주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 한 90%. 지능 검사 도구 있지요. 동작성 검사, 언어 검사. 동작성이 이만큼 높게 나타나거나 KABC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 처리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각적 단서를 활용하는 건데 뒤에 의사소통, 예시하고 관계해서 이러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테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곤란한 자기관리법에 대한 것도 의사소통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가요? 뇌생리학적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도성입니다. 외부 자극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이라면 무관련 자극 배제입니다. 관계없는 자극들을 전부 배제한 지도 내용만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심리적 문제, 표현력 등등도 문제행동과 의사소통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여겨집니다. 문제행동의 기능인데요. 획득과 크게 회피의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이러한 기능 중심으로 선행, 사건, 행동, 결과 이런 걸 계획하고 지도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편 현상학적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문제행동을 하는가, 왜 이상한 행동 하는가에 대한 이해 내용인데 템플 그랜딩이라고 아시죠? 고기능 장애인데 이 동영상이 연결이 안 되지만 내용은 폴짝폴짝 뛰고 움직이거나 자기 자극 행동이 상당히 많은데 주위 관계자는 전부 움직임을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더라. 나는 뛰는 게 기분 좋아가 뛰기도 하고 또 이게 뛰고 나야 이 감정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는 왜 폴짝폴짝 뛸까? 이런 발달장애에 관계되는 제가 번역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그 중에 한 개인데요. 왜 팔짝팔짝 뛰는가? 뛰어야지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또는 기분 좋을 때 뛰기도 하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요. 세계 20개국으로 번역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EBS도 방송된 사례입니다. 해서 이 책이 전부 분열대가 제 연구실로 제가 많이 세도해서 왔습니다. 이 자료를 좀 받을 수 없는가라는 이야기였었지요. 아무튼 이와 관계된 내용들 그때 영상도 보고 하니까 20개국으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스웨덴의 어떤 자폐성 부모하고 아마 작가였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히가시다 나오키라는 사람입니다. 집에 방문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동원해서 집에 갑니다. 가서 인터뷰 사전에 예약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긴장해서 인터뷰 영하지 않고 저기 가서 막 상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까지 동원해가 갔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좀 가서 이야기 좀 해가지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은 안 됩니다입니다. 지가 안 된 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 사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기다려서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 행동에 대한 현상학적 아동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고요. 이것도 부산대학의 두 분이 나온 대치유키 씨예요. 일본 최초의 자폐증 공무원입니다. 서공사례 중에 한 개인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엄마가 앞에서 강연하고 있는데도 혼자 일어서서 막 이상행동과 함께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입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조용해라고 아무리 이 통역자가 이야기해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연이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었어요. 자, 어머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합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어머니 포켓도에 마스크에 X자가 들린 상징 카드를 한 개 이렇게 내밉니다. 이걸 제시하면 바로 반응한다. 이걸 딱 제시하면 그대로 일어섰던 아이가 앉는다라는 거예요. 시각적 단서에 아주 반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들을 또 많이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 자폐성의 마음 읽기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회성 기술도 가리키며 문제행동을 줄이기도 하고 또 사회 활동에 참여 기회도 많이 늘면서 많이 늘는 활동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행동을 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뭐 기본적인 연구 또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입니다. 여기 조재규 회장님께서 오지 않으셨는데, 이러한 동향을 분석한 연구가 있어서 보니까, PBS가 문제행동 중재안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했고, 오른쪽에 또 공격행동에 대해서 어떤 중재가 가장 많은가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 PBS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더라. 이러한 연구 동향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게 PBS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입니다. AAC입니다. 이걸 중재한 효과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오늘 주제에 문제행동 플러스 AA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한 AAC 관련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건 뭐 제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정서행동장애 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서 정서행동의 최근 5년간의 연구 동향은 어떤가? 논문 한 56개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발달장애 문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더라. 특수교사나 문제행동 전문가가 협력적인 관계를 맞으면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러한 연구 내의 공통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드 크라우드로 분석해 보니까 뭐 이랬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 중에 가장 많은 거, 정서행동 장애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행동에 대해서. 연구 방법은 뭐 단일 대상행동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또 이거는 PBS 긍정적 행동 중심으로 쳐보니까 문제행동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대상이 발달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 순으로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나 단일 대상행동도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증거 기반, 연구 기반, 과학적 중재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냥 뭐 이론서라든지 이런 거 차원을 넘어서 연구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PBS 학교에 적용하는 내용들인데요. 뭐 개념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PBS의 특성적인 한계가 예방 중심의 중재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차원인 만큼 선생님 한 명 또는 문제행동 전문가 한 명으로 대응될 게 아니고 학교 전체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 또 특성적인 한계가 의사소통, 사회적 기술이 상당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함께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PBS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BS인데요, 전통적인 행동 수정 기법과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AB의 기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예방 대체 기술이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정치 방법인가요? 전통적인 행동 수정하고 상당히 다른 교사 중심,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아동 중심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등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뭐 특수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3단계 스쿨와이즈입니다.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념은 이런 것 같아요. 1번도 마찬가지 이걸 적용해서 그대로 학교 장면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든 학생들이 학교 가면 행동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들도 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보게,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전에 문제행동에서 출발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출발해서 또 집단 지도, 그 다음에 지금 뭐 주로 다루고 있는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까지 3단계로 적용하는 상황들입니다. 이걸 적용하기 위한 최진혁 교수의 연구 보면 이렇게 학교에서는 대응 체제를 갖추고 지원해야 된다. 참여자들의 역할들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연구 내용들인데요. 가져와 봤습니다. 적용 방법인데,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전체가 대응할 필요가 있고, 부모 참여 또는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가 기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료 서비스 기관입니까?
뭐 많이 있죠. 부산에도 어느 재활 그러한 사설 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하고 잘 연계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번 치료 지원이 결정이 되면 뭘 했는지 학교에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특수교육 지원청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문제 행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협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한점도 함께 있는데요. 이게 장기적인 환경 변화 또는 대치 행동을 가리켜야 되는 그런 요구들도 있어야 되고요. 또 행동 일반화에 문제가 되는 문제들 또는 조건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예를 들면 행동 계약도 그렇고 또 프리미엄 원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PBS에서도 이 조건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문제 행동에 초점이 있는 만큼 자기 요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피해가 저하될 수도 있고 욕구가 저하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연구인데요. 이게 박계신 교수님의 연구, 아니네. 이게 여러 연구들을 모아놨는데 아무튼 이러한 행정 지원이 부족하다. 팀 접근이 필요한데 어렵다.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학교 풍토부터 먼저 조성이 돼야지 PBS, 스쿨라이드 PBS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게 박계신 교수님 저기 계신데, 연구에서 가져왔는데, 역할이 뭔가, 코디네이터의 역할, 컨설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든지, 등등에 참고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또,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들인데요. 학교 적용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도 있지요. 위협이라든지 체벌이나 대신에 단호한 어조의 말로서 통제하는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참고됐으면 하고요. 또 학교 적용을 일찍이 시작한 부산이나 서울 사례들도 함께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대부분 아마 자료 공개가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또는 일본 또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를 일찍부터 현장에 배치하고 이 효과가 상당히 커서 아주 성공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디네이터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동지원 코디네이터라든지 통합교육지원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러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좀 양성해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 2025년 2월부터는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들을 배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 참고됐으면 좋겠고 스쿨 스탠다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모든 학생에게 자기 행동에 대해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일본 설정해서 처음부터 3단계 스쿨와이즈 PBS를 적용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적용 사례들인데 이건 뭐 제 이야기보다도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는 거, 인터넷만 들어가도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배경사건, 선행사건, 관계되는 중재 정답들을 참고하시면서 도움이 되고, 이거는 분할 강화제입니다. 선호하는 강화제를 찾아가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면 1개, 2개, 3개, 4개 다 채우면 피자 먹는다라든지, 또는 날짜별로 계속 자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자기 행동에 체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강화제를 또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제안 드리고요. 그래프입니다. 결과를 증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또 모양 좋게 그래프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적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도 사전질문 속에 한 게 있었던가요? 지하철에서 머리를 많이 때리고 있다.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가져왔는데요. 머리를 너무너무 많이 때립니다. 또 너무너무 심하게 때리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 정도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도 시작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는 안 때리는 시간보다 때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하루에 이 타임으로 체크하면 한 1000번 정도 때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때리는 걸 빈도 세기 보면은 그거 한다고 중재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때리지 않는 상황이 어떨 때인가를 체크해가 중재 전략을 세우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내 엄마가 옆에 있을 때 안 때리더라. 그런 이야기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행동 중재 매뉴얼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에도 많이 그랬었지요. 학교마다 돈 1,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문제행동을 중재하도록 지원했고 학부까지도 지원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도 컨설턴트로서 참여한 H학교의 사례인데요. 문제행동 중재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로서 자료집에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이거 첨단 기기를 사용하는 예들이 또 영국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GPT입니까? 이걸 활용해서 문제 행동들을 사전에 체크하거나 또는 가상 정강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행동을 조절하도록 지시하는 이러한 시스템들도 있고요. 또 행동을 형성하게 만드는 방법들에도 AR, VR 뭐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신규 기술들이 문제행동 중재에도 활용되어야 하는 시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소통인데요. 의사소통은 오히려 제 지체장애 전공인데 그 분야에서 많이 개발돼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이제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또 국립특수교육에서는 전부 공개해서 복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완하거나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와 같이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거나 하는 것이 AAC입니다. AAC입니다. 지금 팔찌에 있는 의사소통 도구입니까? 저거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손목에 짜는 AAC 기기인데요. 아무튼 AAC는 문제행동을 중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PBS에서 대체행동의 중요한 요소인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복지관 중심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근데 손담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포스터를 중앙보호센터가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벽에 붙여져 있으니까 바로 활용해서 소통하고 그를 통해서 문제행동이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을 AAC 원칙들도 참고하시고 또 이 환경을 구조화한 사례들인데요. 아까 발달장애인들은 시각적 단서에 반응이 빠르고 기억도 잘 되고 이러한 점을 활용한 이러한 장면의 상징이라든지 그림이 쉬운 글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면서 문제행동을 줄이는 환경이 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안경 속에 말을 문자로 바꿔주는 이러한 신기술도 우리 특수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등등의 신기술, 로봇입니다. 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부에게 물어봐 해서 챗 GPT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런 시대로 바뀌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하고 관계돼서 챗 GPT한테 물어본 이미지입니다. 오른쪽에 이러한 미래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의사소통 중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게 연구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대구대학에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져왔으니까요.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문제행동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헬렌 켈러, 설리번 선생님처럼 인내를 가지고 또 이타르라고 아베룡의 야스가 빅트 소녀를 지도한 의사 선생님이시다 그죠? 미국에서는 특수교육의 아버지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세강이라고 지적장애 교육의 아버지 AAMR입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 회장이기도 한데 감각 지도입니다. 감각
교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행동이나 또는 교육 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몬테소리로 이어진 중재 방법 아닙니까? 감각 지도 교육들이. 그래서 보니까 몬테소리의 어느 교구까지 AC에 관계되는 교구들도 많이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우리 특수교육이 몬테소리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앞으로의 특수교육이 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수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 왼쪽에 있는 발달장애, 이 모델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과 의사소통, 지원 등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생활들을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박재국 교수님이십니다. 다양한 주제의 문헌 분석 내용, 기능 분석, 스쿨와이드 PBS, 중재 팁, 관련 서적 속에 보명학교의 협력 사례, AI 적용까지 참석하신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실제를 엮어서 담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조 강연 1에 대한 질문자는 손을 드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시면 박재국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사전 질문 내용이 문제행동 또는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서 보호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팀 접근 방법을 적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의사소통하고 관계되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림에 있었지요.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 장난을 가진 아이를 때리고 이랬는데, 그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주세요, 빌려줘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원만하게 기능 좋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방법, 문제행동과 연결시켜서 지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말씀드린 팩스라든지 또는 AAC 어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한 어플들도 함께 활용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머리를 때리는 상동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도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인데, 때리는 빈도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게 안 때리고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찾아서 중재하는 전략들도 적용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렸네요. 손을 잡고 다니다가 마음대로 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관계를 맺어서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뛰어가지 못하게, 뛰어가는 것보다 훨씬 기능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뛰어가고 싶은데 손을 든다라든지, 뛰어가고 싶 저기 가고 싶구나, 가고 싶은 곳을 가리킨다라든지, 이러한 방법들, 또는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이 아동의 행동하고 관계되는 여러 카드라도 그다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최근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예상되는 행동들을 가지고 필요하면 눌리면 바로 엄마한테 전달되도록 이러한 방법들로 접근하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또는 통제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